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 만들기 20강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이모군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이 급격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모군란이 이제 터지는 장면에서 끝이 났었는데 강연이 이제 오늘은 조선이 열리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이제 위정척사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우리가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갖고 와서 그 조선 책략을 고정하고 이채응 등 조선의 이제 수뇌부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게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쨌든 나라를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조선 책략이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위정척사파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조선 책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 책략 때문에 나라를 여는 거고 조선 책략을 갖고 위정척사파가 쇄국주의자들이 이제 또 말하자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은 제2권의 10장 위정척사파의 반격과 청해제국주의라는 장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축약을 한 겁니다. 한번 그냥 이 개국의 일지 얼마나 급격하게 고종이 나라를 열려고 했었던가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쭉 그냥 날짜별로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879년 8월에 이용숙이 무비자강을 위한 유학생 파견을 청과 교섭. 이때 벌써 고종이 사람을 보내갖고 하도 이제 이홍장이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용숙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도 무비자강을 위해서 그러면 혹시 유학생을 파견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하라고 이제 이홍장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1880년 8월 11일 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도쿄에 이제 도착을 했고 8월 25일 날 슈펠트가 티엔진에서 이홍장을 만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슈펠트가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문을 두들겼는데 안 되니까는 이홍장이 얼른 슈펠트를 티엔진으로 불러서 자기가 그래도 주도해서 그러니까 기왕에 조선이 나라를 열어서 미국하고 수교를 거면은 일본이 그걸 중재하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홍장이 얼른 슈펠트를 티엔진으로 불러서 처음 이제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9월 8일 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이제 귀국을 해서 그 다음에 10월 6일 날 이동인을 밀사로 일본에 파견을 하고 오전 회의에서 10월 11일 날 조선 책략을 논의하고 그리고 10월 25일 날 다시 변원규라는 사람을 또 이홍장한테 보내서 이제 더 조선 유학생들을 청해 보내는 것을 이제 구체화를 시키고 81년 1월 4일 날 이동인이 일본에서 귀국을 하고 81년 날 1월 16일 날 인천 개항을 결정을 하고 20일 날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2월 9일 날 신사유람단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일본에서부터 군인을 불러와갖고 장교를 불러와서 별기군을 설치해갖고 신식 군대를 갖다가 설립을 하고 10월 22일 날 신사유람단이 귀국을 하고 10월 17일 날 청해 영선사를 파견을 하고 82년 3월에 김옥균이 일본 방문을 하고 5월 22일 날 조미수호 조약 6월 6일 날 조영수호 조약 6월 30일 날 조독수호 조약까지 체결을 해서 마구 열어 제끼고 있는데 7월 19일 날 이모군란이 이제 발발을 합니다.
이제 이무군란이 발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소위 영남만인소라는 겁니다.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 영남에 있는 선비들 10,000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소를 올린 거죠. 이제 그 상소 내용입니다. 방금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온 황준헌의 사의 조선 책략이라는 한 권의 책이 유포된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고 가슴이 떨렸으며 이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조선의 오늘날 급선무는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없는데 러시아를 방어하는 대책으로는 중국과 친교를 맺고 일본과 결속하고 미국과 연합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번국으로 자처해왔고 번으로 자처해왔고 신의로 교류한 지 거의 200년의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황제요, 짐이요 하면서 두 존칭을 태연하게 사양하지 않고 받으며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의 글을 받아두었다가 만일 중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시끄럽게 떠든다면 무슨 말로 해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자기네 황제 보고 황제라고 그러고 일본 천황이 자신 보고 짐이라 그러는데 이건 지금 중국 황제밖에 그런 말을 못 쓰는데 이런 말 하는 얘기들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중국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지금 모든 게 중국이 뒤에서 지금 하락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위정적사파들은 아니 이런 거 했다가 중국한테 혼나지 않겠냐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가 견제해야 할 나라입니다. 국경 요새제의 험준하고 평탄한 지형을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와서 다 정탐을 했다 이거죠. 수로와 육로의 요충지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터에 우리의 대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 함부로 돌격한다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러시아 신경 쓰고 있는데 일본이 정작 걱정해야 되는 건 일본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히 그의 부추김을 받아 우리 스스로 끌어들여서 바다를 건너고 험한 길로 미국에 가서 우리 신료들을 지치게 하고 우리나라에 재물을 썼는데도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서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청으로 강요하고 댈 수 없는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그 먼 나라 있는 데 가서 잘 보이려고 미국하고 자꾸 연맹하라 그래갖고 그 잘 보이려고 했다 기운 다 쓰고 돈도 없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오히려 약해진 걸 알고 우리 저거 하려면 해코지 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미국하고 무슨 연맹은 미국하고 연계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러시아로 말하면 우리와는 본래 아무런 혐의도 없습니다. 우리랑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러시아가. 그런데도 공연히 남의 이간술에 빠져 우리의 위협을 손상시키면서 먼 나라와 사귀고 이웃 나라를 도발하게 하는 전도된 행동을 하다가 헛소문이 먼저 퍼져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병난의 단서를 찾는다면 장차 어떻게 수습하시렵니까? 러시아는 코앞에 있고 미국은 저기 있는데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미국하고 뭘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진실로 황준헌의 말처럼 러시아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힘이 있고 우리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해도 마일 밖에 구원을 앉아 기다리면서 혼자서 가까이 있는 오랑캐 무리들과 싸우겠습니까? 미국이 언제 저 멀리 바깥에 있는 말리 바깥에 있는데 언제 도와준다고 미국하고 지금 연계하겠냐?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지금 조정에서 무엇 때문에 백해 무익한 일을 굳이 해서 러시아 오랑캐에게는 본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애들한테 괜히 이상한 아이디어 하나 줘갖고 쳐들어오도록 만들고 미국에서는 원래 계책으로 삼지도 않는 일을 계책으로 삼게 하여 병난을 초래하여 오랑캐들을 불러들이게 합니까? 미국은 우리랑 연계할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왜 일을 자꾸 만드냐 이러는 거죠. 바깥에 지금 돌아가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간사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지킨 일에 어찌 그대들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다른 나라 사람의 사의 조선 책략의 글은 애당초 깊이 파고들 것도 없지만 그대들도 또 잘못 보고 지적함이 있도다.
만약 이것에 빙자하여 또다시 번거롭게 상소하면 이는 조정을 비방하는 것이니 어찌 선비로 대우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이 점을 잘 알고 물러도록 가도록 하라. 그러면서 2만 손 이걸 주도한 사람을 그 감옥에 이제 하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때만 해도 고종이 결정을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사방에서 상소가 올라주는데 가장 극렬한 게 이 홍제학이라는 사람의 상소입니다. 홍제학 상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위정척사파니까 화서 이항로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 참판 이항로의 말에 사는 곳을 삼가야 하는 바 사는 곳에 따라 모습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가까이 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바 가까이 하는 데 따라 기질이 닮아지기 때문이다. 지키는 일을 삼가야 하는 바 지키는 일에 따라 마음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모습이 비슷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에 그 비늘이 물결 모양 같고 사슴은 산에서 살기에 그 뿔이 삐죽해졌으며 거북과 자라는 바위 위에 살기에 그 등갑이 바위처럼 험해졌다. 기질이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철을 묻어두면 돌도 지남철로 되고 나무를 물에 담그면 나무도 미끄러워진다. 마음이 비슷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하지 않을까 근심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 봐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절실하고 지극한 말입니다. 라면서 화서가 맞았다. 오늘날 온 나라에서 입는 것은 서양 직물이고 서양 물감을 들인 옷이며 온 나라에서 쓰는 것은 서양 물건입니다. 접견하는 사람도 서양 사람이고 탐내어 침 흘리는 것도 서양의 기이하고 교묘한 것들입니다. 사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과 지키는 일이 다 서양의 것이니 형체와 기질과 마음이 어찌 다 서양 것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서양의 학문이 원래 천리를 문란하게 하고 인륜을 멸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심합니다. 서양의 문물은 태반이 음탕한 것을 조장하고 욕심을 이끌며 윤리를 망치고 사람의 정신이 천지와 통하는 것을 어지럽히니 귀로 들으면 내장이 뒤틀리고 눈으로 보면 창자가 뒤집히며 코로 냄새 맡거나 입술에 대면 마음이 바뀌어 본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중국이 시궁창에 빠지자 온 세상에 짐승 냄새가 풍긴 지 3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돼서 완전히 오랑캐 나라로 변해서 시궁창에 빠져서 온 세상에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게 그게 300년이 됐습니다. 한 줄기 봄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붙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중화, 우리만이 문명을 갖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천지에 숙살의 기운이 가득할 때 큰 과일 한 개가 높이 달려서 생기가 가지 끝에 남아있는 것과 같으니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된 과일 하나가 지금 열매를 맺어서 있는 게 우리 조선 요거 하나다. 큰 과일 한 개가 이것은 천지가 애호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소중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중하다. 어찌 차마 이것까지 없애버려서 음만 있고 양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만물을 생산하는 천지의 마음이 결코 이렇듯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하는 무슨 까닭에 온 나라 사람들의 입으로 한결같이 말하는 공론을 이처럼 굳게 거절하는 것입니까? 왜 선비들의 입을 막습니까? 왜 영남 만인소를 올린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러십니까? 전하는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을 가하고 유배를 보냈으니 이것이 간언을 따르는 성주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말세에 간하는 말을 거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겸손하게 선을 받아들여 대업을 이룩하는 것입니까? 오만하게 자기 스스로 성인인 채 하는 것입니까? 와, 임금한테 이 정도로 상소를 올리더라고요. 전하께서 이처럼 전에 없던 지나친 조치를 취하고도 막연히 깨닫지 못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학문을 일삼지 않으므로 아는 것이 이치에 밟지 못하고
마음은 사심을 이기지 못하며 안일에 빠진 것을 달게 여기고 참소로 권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참 좋게 말해서 대쪽 같긴 합니다. 견해가 좀 틀려서 그렇지 대쪽은 맞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차명에 처합니다. 고종이. 죽여버립니다. 홍제학은.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은 위정척사파는 그냥 부글부글 지금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이모곤란은 전혀 뜻밖의, 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1882년 7월 19일 병조 판서 겸 선해청 당상 민겸호는 도봉서에서 13개월 동안 밀린 무의영과 장어영 등 90군데의 군절들에 대한 굴료 중 한 달분의 녹봉미를 지급. 드디어 13개월 밀렸는데 그 중에 한 달비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그나마 겨와 모래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교관이 와서 훈련을 시키는 이 신직군대는 극진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네 전통 군대는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났던 사람들인데 이제 분노가 드디어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굴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모여있던 군인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포수 김춘영, 유복만, 정일길 등은 창고 수위와 이제 수위들하고 격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수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의 대원군이 그 신미양요나 병인양요를 치를 때 우리나라 군인이 워낙 없으니까 총을 잘 쏘는 포수들을 전국으로부터 모아갖고 그 포수를 훈련해서 포수들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수들이 이제 전통 군대에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춘영, 유복만, 이제 정일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괜히 이제 엄한 창고지기들하고 이제 싸운 거죠. 그러니까 병조판서 민겸호가 포도청에 명하여서 이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놈들이 가서 그랬더니 7월 23일 날 김춘영의 부친 김장손하고 그 포수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하고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은 각 영병사들의 동조를 얻어서 민겸호의 집을 습격하고 그리고 이제 운현공으로 몰려가서 대원군한테 호소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원군이 이때다 하고 나와서 이들한테 궁궐을 습격해서 민시척적들을 주사를 해라.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란군은 무기고를 습격하여서 무기를 탈취한 후에 포도청을 습격하여서 옥에 갇혀있던 김춘영, 유복만 등을 구출하고 의금부를 습격해서 구속되었던 위정척사파 887명을 석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양 이태원 및 왕십리의 빈민들이 반란군에 합류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때의 상황에서 참 웃지 못할 이게 폭도로 변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어쨌든 불만이 있었던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폭도들은 그냥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뭐 그런데 그 중에 참 특이할 만한 게 그렇게 무당들이 많이 이제 여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습격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습격한 게 종두국을 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죠? 우리 종두법 지석영 선생 죄송합니다. 지석영 선생이 신사유람단 때 건너가서 일본에서 종두법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오다가 부산에 들려서 아는 친척집에 가서 놔보고 자기 종갓집에 가갖고 자기 조카 종손한테 놓는다 그래서 난리가 나갖고 다 뒤집어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맞는다는 거를, 그게 작동을 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한양에 와서 종두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두국들이 여러 곳에 생겨서 이제 우두를 조선 사람들이 맡기 시작을 했는데, 무당들이 제일 먼저 때려 부수는 게 이 종두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마를 쫓는 거는 지금 무당들이 해야 되는 거죠. 무당의 벌이에 제일 좋은 게 자기가 이 천연두 마마를 갖다 쫓는 게 무당들이 하는 거라는데, 그거를 지금 가장 지금 그 쏠쏠한 돈벌이가 되는 거를 우두 종두국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놓으니까 이제 장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수구 반동적인 난이었다라는 거를 아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때 무당들이 들고 일어나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종두국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7월 23일 날은 구식군대와 성난 폭도 수백 명이 한양 외곽의 청수관에 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이 지금 한 거가 공사관을 습격받을 일은 지금 별로 한 거 없는데, 임진왜란 때문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뭔가가 이제 그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갖고 외관을 통해서 일본 물건들이 들어오고 그래 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런 간의 수공업도 잘 안 된다, 뭐 일본한테 쌀이 많이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대원군이 거기에 불을 지른 거죠. 민시척족들 죽이고 일본 쫓아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쇄국 정책할 때 안동준 시켜서 이 외관을 지켜내려고 했었든지 그런 거죠. 하나부사와 공사관 직원들은 조선 관군이 구출하러 오지도 않고 폭도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자 저항을 포기하고 날이 저문 후에 포위를 뚫고 한양으로, 청수관에서 이제 한양으로 갑니다. 여기 그 사진이 지금 그때의 일본 공사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바깥에 있었으니까, 외곽에 경치 좋은 데다가 있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도성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도성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반란군은 별기군을 시키던 일본군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 소위와 조선어를 배우러 와 있던 일본 육군 어학생, 그리고 일본 경찰 1명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음 날 군란 소식이 인천에도 전해지자 인천의 군인들이 하나부사와 일본 공사관 직원들을 공격해서 일본인 6명이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부사가 공사관이 불타니까는 도망쳐서 도성으로 들어가려다 도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거기서 도성문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가전을 벌이면서 제물포로 이제 어쨌든 바닷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천으로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인천으로 빠져나가 있는데 이제 난리가 벌어졌고 이 외놈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소문이 제물포에도 퍼지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또 일본 사람들을 피신해 왔던 일본 사람들을 공격해서 또 일본인 6명을 또 죽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제물포로 퇴각해서 배를 타고 월미도까지 이제 피신을 하는데, 그때 우연히 영국 측량선 플라잉 피쉬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의해서 구출이 돼서 하나부사 일행이, 그래서 일본으로 나가사키까지 탈출할 수 있고,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이제 김옥균하고 서광범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 그린 거지만은,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도성문 앞에서 요 일본 군인들이, 일본 깃발을 든 공사관 직원들이 왼쪽에 폭도들한테 밀려서 지금 이 도성, 남대문인지 여기를 들어가려고 지금 서대문인지 남대문인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굳게 닫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포위가 된 채로 이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은 그 배를 타고 그 월미도를,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월미도로 건너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플라잉 피쉬호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간신히 하나부사 영사는 이제 탈출을 하죠. 그래서 7월 24일 날 반란군은 영돈윤 부사 이채용, 아까 조선 책략을 같이 고정하고 논하면서 열어야 된다. 러시아가 이렇다. 미국이 열어야 된다. 그 이채용입니다. 대원군의 형 이채용을 죽입니다. 왕궁으로 죽이고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민겸호와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김보연을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민중전은 궁녀로 변장하고 무예별감 홍계훈의 호의를 받으면서 충주 장호원의 민흥식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기 친척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가죠. 7월 25일 날 고종은 대원군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대원군은 큰아들이자 고종의 친형인 이재면에게 훈련대장, 호조판서 및 선해청 당상을 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대장은 군이고 호조하고 선해청은 재정입니다. 그 당상을 겸하게 하면서 군사권과 재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삼군부를 부활시키고 별기군을 폐지하고 종래의 오영을 부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하기 시작하죠. 유배죽이던 이만손, 강진규, 이 영남 만인소 올렸던 김평목 등 위정척사파들을 석방하는 한편 전 동래부사 정현덕도 석방하여 죽은. 정현덕이 이제 일본 하고의 문제 때문에 잘못했다 그래갖고는 괜히 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괜히 일본하고 문제를 다루다가 귀양가 있던 정현덕도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조선을 간신히 탈출해서 7월 29일 날 나가사키에 도착한 하나부사의 보고서를 받은 이노우에 가오루는 7월 31일 날 긴급한 강요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조선의 사과와 배상금을 요청할 것, 하나부사는 곧바로 전권대사 자격으로 군사들의 호의에 한양으로 돌아갈 것, 군함들을 부산과 원산으로 급하여 일본인 거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부사가 인솔해가는 군사와 군함은 공격용이 아니라 호위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하나부사가 지금 우리가 공사관이 불타고 군인과 우리 공사관 직원들이 죽었지만 우리 조선을 지금 정벌하러 가는 거 아니고 호위용으로 가는 거고, 가서 어쨌든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금을 요구하는 거를 하러, 그래서 가라고 이제 합니다. 이때에 7월 31일 날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주청공사 여서창, 방금 그러니까 하여장 후임으로 와 있던 여서창이 그 소식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서 듣자마자 곧바로 장수성에 있는 장수성 양광총독에게 자기 상관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사실 이홍장한테 전보를 보냈어야 했는데 이홍장은 그때 모친상을 당해서 고향인 안휘성으로 가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장수성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수성한테 그 전보를 보낸 겁니다. 8월 21일 날 여서창은 장수성에 또 전보를 보내서 일본 정부가 조선 파병을 결정했음을 알리면서 청도 하루빨리 군대를 조선에 보내서 사태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호위용이든 뭐든 어쨌든 군대를 보내니까 빨리 청도, 우리 조선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장수성은 정효창 제독에게 군함을 이끌고 조선으로 출병을 준비하고 곧바로 총리하문에다가 출병해도 됩니까? 하고 자기 정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성은 이때 텐진세관의 도태를 맡고 있던 주복에게 아직도 천진에 머물고 있던 김윤식과 상의를 하라 그럽니다. 김윤식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것 때문에 와 있었는데 아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조선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그래도 김윤식이 거기 높은 사람인데 마침 천진에 있으니까 빨리 만나보라고 자기 부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복은 김윤식을 8월 1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납니다. 두 번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남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협상에 참여한
하고자 하였으나 5월 15일 날에야 텐진에 도착하여 머물고 있던 어윤중도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윤식과 어윤중은 반란을 진압하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행동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청이 군함과 군사천을 조선에 시급히 파견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는 김옥균이나 서광보는 일본 보고 군대를 빨리 파견하라 그러고, 중국에 가 있었던 김윤식하고 어윤중은 또 청이 빨리 군대를 파견. 어쨌든 지금 이 난을 진압을 해야 된다. 다 당연히 알죠. 이게 이 대원군이 했다라는 거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라면 쇠국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면서 각자가 지금 그 청군, 일본군 빨리 보내달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아무는 광서제한테 조선의 파병을 허락해달라고 상소를 올리고, 그런데 그 상소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일본이 오랫동안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해 왔다.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과 협조하고 있다. 그렇지고 신사유람단도 가고, 일본이 조선 정부를 도와 군란을 진압하게 된다면 조선의 친일파들이 조선 정부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친일파들이 권력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은 군사와 군함을 보내서 조선을 지키고 1871년에 청일 수호 조약에 따라 중국 영토 내의 일본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일 수호 조약이 속방인 조선에도 해당되는 조약이다. 그래서 조선이 자기네 영토다라고 그러면서 그 영토에 있는 청 사람들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군대를 빨리 보내라. 그래야 됩니다라고 총리아문이 이제 광서제한테, 이제 장수정이 총리아문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총리아문이 광서제 황제한테 올린 거죠. 8월 7일 날 광서제가 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서제는 상중인 이홍장한테 빨리 텐진으로 돌아와. 지금 일이 급해졌어. 그러니까 모친 사이고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마원충하고 정여창이 어윤중과 함께 전함 세척을 끌고 옌타이를 출항해서 8월 10일 밤에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그날 오후에 이미 도착한 일본 전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마원충은 어윤중을 인천 화도진 별장 김광신에게 보내 정보를 그러니까 어윤중하고 같이 왔지만 어윤중도 지금 몇 달을 떠나 있었으니까 어윤중을 빨리 보내서 그 동네에 별장을 하고 있던 화도진을 관리하고 있던 김광신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빨리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한양에서 그걸 알아오게 합니다. 김광신을 만나고 온 어윤중은 대원군이 난의 주모자이며 난을 하루빨리 진압해야 한다고 마원청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다음날 곤도마스키, 일본 사람이 먼저 배가 와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선 벌써 사람을 보낸 거죠. 곤도마스키가 마원충과 정예창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곤도마스키는 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최초의 부산 영사로 부임해서 일본 이모군란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피했다가 하나부사 같이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인천으로 일본군 선발대와 같이 인천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죠. 아직 하나부사의 본대는 오지 않았는데 먼저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청이 지금 만난 겁니다. 강화도에서.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곤도가 중국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민중전이 피살되었고 그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다 민중전이 죽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장수성이 8월 7일 날 산동에 주둔하고 있던 회군, 안휘군이죠. 그러니까 이홍장이 만든 군대죠. 태평천국에 나는 진압할 때 만든 군대인데 6개 대대를 지휘하고 있던 오장경 장군에게 조선에게 이제 출병을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이제 진짜로 청군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김윤식은 청군이 대원군의 집을 포위하고 대원군의 죄를 묻고 사형에 처하라는 조대비의 조칙을 받아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일본 군대도 오고 있고 청군대도 오고 있고 그럼 지금 주모자가 대원군이라는데 그럼 대원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윤식은 뭐라 그러냐면은 조대비한테 가서 조칙을 내려서
청군으로 하여금 대원군 집을 포위하고 대원군의 죄를 묻고 아예 사형에 처해버리라고 그러라고. 그런 조칙을 조대비한테 받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홍장의 마구였던 설복성은 그러지 말고 대원군을 체포해서 총으로 압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복성은 조선이 류규처럼 일본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청이 일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빨리 하여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8월 13일 날 드디어 이제 하나부사가 그 명을 받고 본대를 이끌고 8월 13일 일본 군함 4척과 수송선 3척, 육군 1개 대대를 대동하고 인천에 도착해서 조영하와 김웅집의 영접을 받고 8월 16일 날 대규모 호위 군사를 이끌고 한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8월 20일 날 고종을 아련을 하고 고종한테 이제 요구 조건들을 냅니다. 뭐 한 사람당 죽은 사람 한 사람당 얼마를 내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물포에 그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활동하는 반경을 넓혀두라는 등등 한 7개, 8개 조항을 달린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실권은 고종이 잡은 게 아니죠. 대원군이죠. 근데 이제 대원군도 막 외국 군대가 움직이니까 이제 당연히 대원군이 나서서 하나부사를 만나자고 그래서 하나부사하고 대원군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대원군은 하나부사한테 뭐라고? 나 지금 쇄국 정책하는 거 아니다. 글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다라고 하나부사를 설득하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을 하자 이제 대원군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보상도 하고 다 하겠다.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협상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영의정 홍순목을 시키겠다. 그래서 했는데 무슨 소식이 하나부사한테 전해지냐면요. 영의정 홍순목이 민중전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양을 떠났다. 그러니까 민중전이 지금 죽었다고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고종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양을 떠났고 그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한양에 돌아올 때까지는 일본하고 지금 이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부사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냐 그러면서 집어치워라 그러면서 자기네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제물포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함도 있고 이제 군대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가만 안 있겠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마건충은 그 하나부사하고 같이 온 다케조의 신이치로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사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 때 공사로 와 있는 다케조의 신이치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화가 참 재밌어요.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다케조가 마건충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서 여론이 격앙되어 있다. 일본 사람들이 죽고 공사관도 불타고 했으니까 왜 이러는지 우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조선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사유람단도 환대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여론이 격앙되어 있지만 20년 전 일본이 최초로 서구 열강에 나라를 열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와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사카이 사건 기억나세요? 일본이 개항을 해갖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왕정 복구가 되자마자 사카이라는 도시에 4가번의 사무라이들이 프랑스 수병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왕정 복구가 돼서 이제 조왕양이 진짜 하고 외국 사람들 쫓아내도 된 줄 알아서 그 수병들을 20명인가를 11명을 죽이던가요? 11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메이지 정부가 우린 그런 거 아니다. 우린 개국이다. 그러면서 본때로 다 잡아서 할복을 시키고 근데 할복을 프랑스 군인들 앞에서 한 사람씩 할복을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고만하라 그래서 말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자기네가 봐도 우리도 그때에 개국을 하자마자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런 폭도들이 일어나서 외국 사람 죽이고 그랬었다. 우리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조선도 개국을 했다 그래갖고 지금 이런 폭도들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벌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 일본 정부는 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마원충도 거꾸로 조선의 빈곤하고 불안한 정국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를 대한 데 있어서 많은 관용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또 이제 마원충은 또 다케조와 신의주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결국 오장경과 정여창이 청군 2,000명을 거느리고 도착을 하고 도착을 했더니 일본 함대가 이미 인천에 닷을 내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를 피해서 청함대는 남양만으로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김윤식은 이제 이때에 그 귀국을 같이 그 중국 배를 타고 이제 귀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8월 21일 날 마건충이 대원군으로부터 긴급 전가를 받습니다. 대원군이 마건충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일본이 최후 통첩을 했다. 일본이 군대를 일으킨다. 이거. 마건충이 한양으로 와서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를 좀 중재해달라. 라고 이제 마건충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월 23일 날 마건충이 조용하랑 함께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을 만나러 대원군이 마건충 보고 와서 야 지금 일본이 화가 나 있다. 근데 그날 막 딱 도착하는 날이 바로 그 민중전의 장례식 때문에 협상이 늦어질까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지금 하나부사가 그냥 가버린 바로 그날 이제 마건충이 도착을 해요. 해갖고 대원군을 만나갖고 이제 필담을 나눕니다. 서로가. 그러고 나서 필담을 나누고 나서 마건충이 인천으로 돌아와서 하나부사를 만나요.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부사는 어떻게 대원군하고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협상을 하는게 안 되고 기연이 된다니까 화가 나서 협박을 하면서 제물포로 와 있었던 거고, 마건충은 대원군이 겁이 나니까, 일본 사람이 겁이 나니까 마건충을 빨리 와달라 그래서 마건충하고 와서 지금 대원군하고 필담을 하고 돌아와서는 마건충이 이제 하나부사를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부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조선 정부와의 의미 있는 협상은 불가능하니 고종의 친정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이 대원군을 제거할 거다. 라고 하나부사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8월 25일 날 마건충, 오장경, 정여창 등이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본대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8월 26일 날 마건충, 오장경, 정여창이 대원군의 사조로 가서 대원군을 예방을 합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대원군은 청군 사령부로 답방, 그러니까 특히 대원군 꼭 답방을 나중에도 나오게 되는데 예방을 왔으니까 그 청군 사령부로 가서 답방을 하면서 거기서 또 마건충하고 만나서 이제 필담을 합니다. 필담 중에 마건충은 갑자기 대원군에게 청해 황제가 책봉한 고종의 왕위를 찬탈하였다며 곧바로 텐진으로 가서 황제의 영을 기다려라 라고 대원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원군을 밤중에 강제로 가마에 태워서 남양만에 정박해 있던 청국 군함에 태우고 다음날 텐진으로 압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청이 이제는 나서서 이 조선 문제에 개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뭡니까? 청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홍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을 자기네 영향권 하에 두려고 그러면은
자기네 무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하고도 수교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서 결국은 일본하고 수교를 하게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도 그럼 미국하고 좀 해라 그래갖고 뭐 슈펠트를 불러가지고 기다리게 했다가 또 보냈다가 1년에 또 기다리고 몇 달을 기다리게 했다가 결국은 안 돼서 자기가 협상을 다 해가지고 해서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하고 일주일에 영국하고 하고 독일하고 하고 해서 이제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갖고 이 조선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 안 쓰더라도 이게 서구 열강끼리의 균형이 잡히면서 이제 다 수교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조선을 러시아한테도 안 뺏기고 일본한테도 안 뺏기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지금 그 세력 균형이 이런 무슨 이재 이런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온갖 설득을 해갖고 하여장한테 황준호한테 글까지 쓰게 해갖고는 조선 책략까지 해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벌여가지고 간신히 조선을 열어놨는데 냉큼 지금 대원군이 돌아와갖고는 다 닫아버리기 있다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는 짓을 하니까는 청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조선을 속방은 속방이지만 절대로 내정과 외치에 우리는 개입을 안 한다는 그 소리를 지금 몇십 년, 몇백 년을 해왔는데 드디어 뭐예요? 내치에 개입을 안 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을 아예 납치를 해가지고 잡아가 버리는, 아주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책략, 그야말로 위기에 처하니까 쇄국 정책을 주장한 대원군이 복귀해서 자기네의 이 어렵게 만든 조선 책략이 위태로워지니까 결국은 대원군을 제거를 합니다. 청은 군대를 파견해서 결국은 이모군란을 평정하고 대원군을 텐진으로 압송하고 민시척적 주도의 친청파를 앞세워서 조선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원세계가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정말로 이 위정척사파의 이 어처구니 없는 영남만인소, 홍작상소, 그러다 결국은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너무나도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는 위정척사파와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다시 회복해 보려는 74년에 쫓겨났으니까 지금 7년째 야인으로서 끙끙끙끙 하고 있던 대원군이 손을 잡고서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쇄국은커녕, 그렇죠? 외세를 척결하고 내쫓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중국의 직접 통치를 역사상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고려시대 이후로 처음. 고려 시절에 원나라가 부마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할 때, 정동행성 만들어서 통치할 때를 빼놓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 조선이 중국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총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청에 직할지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동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이동인이 흥하회에 보낸 그 글,
유럽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영국을 어떻게 했고 지금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끼리 교류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조선하고 청하고 일본이 같이 손을 잡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 첫 발로서 우리가 이렇게 서양 거를 일본을 배우려고 해서 신사유람단을 보내고 통일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일본에 밀항을 해서 이런 거를 배웠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만손 같은 사람이 영남 만인소를 올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러시아가 우리한테 뭐를 잘못했는데 러시아랑 미국하고 뭐를 한다고? 일본하고 뭐를 한다고? 왜 지금 그런 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열려 있느냐, 얼마나 바깥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정말 이모군란으로 이게 꺾이고 나서는요, 이때의 고종이 거의 유일하게,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런 모습 안 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우유부단하고 끊임없이 결정 못 내리고, 전에 말씀 결정장애를 끊임없이 보입니다. 근데 요때만은 한번 영남만인소도 눌러보고 홍지학도 처형을 시키면서 어쨌든 열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조선 책략 얘기해 보니까 뭐 다 맞지는 않는지 몰라도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왜 그거 들어보지도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한번 꽝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을 겪고 나서는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이는 그 고종의 어떠한 그 우유부단한 모습, 그런 모습이 한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나 자기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루아침에 폭도들이 들어와서 자기 처가 식구들 다 도륙을 해버리고 궁에 그냥 폭도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내려와서 아버지가 그냥 권력 다 내놔. 그러면 하루아침에 내놓고 자기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중은. 중전은 어딜 갔는지 몰라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장사까지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한 임금이 이때가 30살이었습니다. 고종이. 그러니 얼마나 참 다음부터는 눈치를 보고 결정을 못 내리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나라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때하고 2년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뭐를 해보려고 그러고 드디어 중국하고도 유학생들 보내고 무비자강을 하고 일본하고도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개화파가 드디어 일본하고 뭐를 해서 고종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뭐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해갖고 일본에 가서 신나게 사람들 만나고 돌아와갖고는 이제 조선에 가서 우리가 이럴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고 막 뻐기고 그러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고종, 그 다음에 특히 살아 돌아오는 이제 민비와 민중전, 그 다음에 살아남은 민씨 척족들은 뭡니까? 청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청나라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청에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은 얼마나 좋아요. 고종하고 민비 복원시켜줬고 민씨 척족들은 다 자기네 덕분에 죽을 목숨들 다 살려주고 지금 다시 권세를 되찾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돌아온 김옥균, 박용효, 신사유람단 때에 그때 일본에 건너가서 도야마 군관학교에 가서 쉬운 몇 명이 서재필, 서재창 이런 사람들이 일본 신식 훈련을 다 받고
돌아와서 신식 군대에 들어가서, 별기군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이제 그 일본 장교 대신 자기네가 다 우리 병졸들을 훈련을 하고 우리끼리 신식 군대를 만들려는 그 꿈을 다 안고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청군하고 민씨들이 꽉 잡고 있는 군대 속에서 아무도 군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서재필, 서재창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간 다 우리 죽어버리고 우리 아무 쓸모없이 돼버린다. 라면서 무모하게 거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패하면서 조선의 자주적인 자력으로서의 근대화의 꿈은 완전히 끝납니다. 1884년에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선이 절대로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청이 완전히 더욱더 이제 강하게 잡고 결국은 그거를 못 이겨서 일본이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1894년에 가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선의 운명은 더 이상 조선의 운명이 아닌 걸로 됩니다. 이 부분, 이 대막을 저는 항상 보면서 유난히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했던 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일본하고 그래도 뭐를 통해서 중국하고 뭐를 통해서 미국하고 통해서 뭐를 해야겠다라는 그 계략과 전략을 갖고 있었던 이동인,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일본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중국이 있었어요. 이때는 전혀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가 다 그래 조선 제발 미국하고 잘해라 그러면서 서로가 조미수 통상조약하는데 서로가 다 제물포에 다 모여가지고 일본도 군대 보내갖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느냐 그러는 거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참 국은 그 다음에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 정말로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 그 순간을 놓치면은 나라가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쇄국, 위정척사, 우리 거를 지킨다? 참 좋죠, 말은. 우리 거를 지키겠다. 위정척사파들이 우리 거를 안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거에 대한 자긍심이 없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우리 거를 지키려고 하는 우국충정이 진짜로 있었죠. 나름대로 우국충정은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국충정, 우리 거에 대한 자긍심은 결국 나라를 외부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곧바로 식민지가 됩니다. 1882년부터 청일전쟁이 나는 1894년까지 10년, 12년간은 뭡니까? 우리가 역사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냥 조선은 일본 식민지가 되기 전에 청의 식민지가 돼요. 12년 동안 청의 식민지를 해요. 그러니까는 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일본이 해방을 시켜주니까 드디어 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라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라면서 독립문이 세워져서 청으로부터의 독립,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속방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리는 독립협회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시기가 그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였다. 원래도 누누이 보셨지만은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속방이고 속방인데
그냥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청이 와서 통치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전에는 멀리서, 그냥 멀리서 소위 자문만 해주고, 그렇죠? 조공받치면 그거나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아예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거듭되는 교훈입니다. 바깥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바깥 세상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동인이 이때까지 유일하게 해외에 나가본, 그것도 일본밖에 못 가봅니다. 이게 여러분 1880년입니다. 일본은 1860년대부터 후쿠자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을 돌고 유럽을 돌고 수 없는 사람들이 밀항을 해서 영국 가서 대학 다니고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니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부터 지금 1880년에 이른 나라, 그렇죠? 하고 이동인이 처음으로, 김홍집이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이노우에 가오를 보고, 이노우에가 나도 십몇 년 전에 젊었을 때 당신들 같이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상황. 거기서 두 나라의 구분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참 또 슬픈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정말로 냉철하게 배워야 되는, 잘 안 가르쳐주는, 대충 넘어가는, 항상 보면은 영남만인소가 뭔가 우리 거를 지키려고 했던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조선 책략은 뭔가 중국이나 이 사람들 관계에 넘어가려는 것 같고, 하여튼 이모군란도 뭔가 우리 거 지키려는 거 아니었어? 뭐 일본 공사관도 불태우고 그러면은 그거 잘한 거 아니야? 이제 대략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정확합니다. 개국이 목표고 근대 국가 건설의 목표면은 그때 개화파가 가는 게 맞았고, 이동인이 가는 게 맞았고, 다행히 그때는 중국하고 청하고 일본이 다 협조를 해주고 있었고, 개국으로 가는 게 맞았고, 영림만인소가 틀렸고, 홍제학상소가 틀렸고, 이모군란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물론 쇄국하고 진짜 의정척사가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